변호사라는 직업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매우 친숙하긴 합니다만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자비스에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서여진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산후소속 변호사이고 TL서비스 센터에서 중소기업 법률자문 그리고 로펌 외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긴 한데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사내 법무팀을 가질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에게 외주 법무팀처럼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회사의 법무팀 역할을 밖에서 도와주는 업무를 현재 하고 계시는 거군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으시는 거라고 저희 생각되고,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있지만 변호사님은 변호사를 선택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법연수원 2년차 때 법원, 검찰, 로펌을 돌아가면서 2달씩 실무수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달 동안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기관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선배분들과 식사 만남 자리를 통해서 조금은 그 세계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판검사 분들보다는 로펌 변호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활기 있고 에너지 있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45살의 그 법조인이라고 봤을 때 법원이나 검찰의 45살보다는 로펌의 45살이 훨씬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렇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로펌에 있는 변호사님들 굉장히 엣지 있고 그죠? 숱도 딱 빼있고 근사하긴 하죠. 그렇게까지 근사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그때 이제 20대 중반쯤이었었는데 한 20년 후에 내 모습은 판검사가 아니라 로펌 변호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거기에 이런 것들? 네. 당연히 급여 부분도 고려했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 5, 60대가 돼서 그 수입과 지출을 빼서 자산을 축적한 걸 비교해보면 법조 어느 영역을 가더라도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장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박봉에 시달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연봉이 많으신 걸로. 아니, 지금은 연봉이 없지. 그러시군요. 변호사님은 김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김현장 하면 우리나라 대표 로펌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김현장 로펌의 어떤 시스템이나 스트럭처 같은 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리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기업 이제 법률 자문이라고 볼 수 있는 코퍼레이트 쪽이랑 파이낸스 쪽, 그러니까 금융 쪽, 그리고 소송, 형사, 그렇게 세 분야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도 종으로 횡으로 나누는 시기였어요. 요즘은 조금 그게 달라져가지고 그 첫 번째 부문이 기업의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경영 법률 자문, 그리고 분쟁, 그렇게 나뉘고 있기는 해요. 그 안에서는 또 이제 산업에 따라서 무슨 제약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재나 소비재들 무슨 담배팀, 제조나 주류팀, 화장품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동차팀, 그렇게 수많은 산업별 팀이 있고, 또 요즘에 해외 진출도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중국팀, 남미팀, 그래요?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선 다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관련된 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전문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이 중국 진출하면은 그럼 따라서 그쪽으로 공부해서 계속 업무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결국엔 로펌 안에서의 경험이 자기 미래의 어떤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정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 인수합병, 이제 지금 보면 경영 법률자문 쪽이고요. 그래서 기업 인수합병, 공정거래, 인사노무 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핵심이 없는데 저희하고는 굉장히 친숙한 업무예요. 기업에서 주로 이제 기업 금융 쪽이라든가 네. M&A, 네. 인사 노무 관련된 변호사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로펌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하는 업무이기도 아, 합니다. 그게요? 일반적인 거예요? 네,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동원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김현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인사노무 이런 업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펌에서 필요해서 이쪽 업무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 그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죠.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약사면은 제약팀 합류를 위해서, 아니면 공정위 출신 사무관이면 공정거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저처럼 일반적으로 그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서 채용하는 경우면 첫 한 2, 3년 동안에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 인수합병, 내가 무슨 공정거래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 팀에서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야말로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 것까지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또 본인의 희망이라는 것도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변하거든요. 막상 일해봤는데 내 기대랑 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의 더 좋은 선배 변호사님 이끌어줄 수도 있고, 결국 로펌에 남아있는 한은 어쨌든 이제 나오지 않는 한, 남아있는 한은 결국 그 당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약간 좀 많은 자율권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이동이라든가 네. 선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존중을 좀 해주면서 네.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겠지만은 미국계 담배 회사죠. 예, 그 회사에 파견을 한 1년 나가 계셨죠. 네. 예, 네. 1년 정도 나가 계셨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흔한 건지도 궁금하고, 그런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갔던 때는 2012년 13년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기회였고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기업에서도 많이 요청하고 로펌 쪽에서도 고객사 관리 차원에서 많이들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회도 많고 또 권장도 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고, 그리고 가서 하게 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조사건이나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파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중국에 진출을 한다 그래서 중국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 요청하면 그 업무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임시 공석이 생긴 사내 변호사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갔었어요.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가 네. 빠지면서 네. 리플레이스를 당장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제가 가서 공석을 메꿨는데, 그래서 굉장히 더 즐겁게 다양하게 정말 사내 변호사로서의 삶을 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셔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로펌에서 쭉 근무하셨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업으로 내가 옮길까? 어느 타이밍에 옮겨야 될까? 아니면 계속 로펌에서 일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게 맞나? 그리고 나중에 내 사무소를 차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모든 길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길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인생 단계에서의 상황, 그리고 자신한테 주어지는 기회를 고려해서 조금 근데 시야는 넓게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몇 년은 로펌에서 좀 더 자리를 좀 확고하게 잘 잡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거기서부터 너무 한정지어서 나는 꼭 이 로펌에 뼈를 묻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파견도 가보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서유진 변호사님은 김현장에 10년 계셨으니까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을 때 또 파견도 갔다 왔었고, 맞아요. 또 다양한 10년 경험을. 안에 또 해외 연수도 다녀왔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거 다 뽑아먹고 나간다고. 잘 뽑아 먹으시고 계시는 동안은 100% 뽑는 걸로. 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이면서 또 미국 변호사인 분들도 있고 그거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변호사님 이제 그걸 따셨는데 혹시 따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슨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로펌에서 기회를 제공해줘서 1년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었어요. 가서
그냥 놀지 말고 논이 뭐하나라는 생각으로 따긴 땄었는데 근데 이게 그야말로 자격증이거든요. 그 우리 운전면허도 따고 나서 운전 안 하면은 다 까먹잖아요, 금방. 저도 그렇거든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뭐 제가 미국 로펌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미국법 관련 일을 계속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격증만 있지 완전 장롱 면허로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고 내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하나 꼽자면은 이직을 할 때 국내에서 외국계 기업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한국 변호사이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에 이제 채용을 많이 이제 하다 볼 건데 미국 변호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변호사는 없어도 되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혹시 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변호사든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 법률 지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요즘 워낙 이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 해외 진출, 인수 합병 또 해외에 또 새롭게 또 영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외국계 기업이랑 또 분쟁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쟁 관리나 진출에 있어서 미국 변호사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사실 경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로펌에서 있는 경력을 가져야 되는 건지 사실 기업으로 옮긴다고 해서 또 답은 아닌 게 변호사들이 쓰임새가 또 약간 전문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영에 인볼브돼서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적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는 또 고민들이 있어서 이 경력 관리도 커리어 트랙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좀 해주시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형 로펌은 왠지 내 성향이 아니야 아니면 뭐 법원은 내 성향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선을 긋지 마시고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고 본인 성향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가장 초기 진입이 좀 어려운 곳에서 좀 어른들의 말을 따라서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빨리 전문 분야는 찾되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무슨 전문 변호사니까 거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하게 시야를 넓게 가지고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경력을 좀 탄탄히 하고 네. 이후에 다른 데 옮겨도 괜찮지 않겠나. 네. 그리고 뭐 사실 기업에 있다가도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 로펌으로 이제 네. 백하는 경우도 뭐 있고요. 예전에는 판사하면 끝까지 판사하고 그래서 로펌도 그래서 김앤장 들어가서 끝까지 김앤장이 있고 그랬었는데 뭔가 평생 직장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더 다양하게 이동도 많고 자기 평판이랑 실력만 잘 관리를 한다면은 뭐 김앤장에 있다가 어떤 회사에 갔다가 회사에 있어서 또 무슨 공정위에 갔다가 또 그 기관에 있다가 다시 또 김앤장 또는 다른 태평양 같은 로펌으로 가기도 하고요. 최근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경계가 훨씬 더 무너진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이건 좀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변호사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캐릭터 모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굉장히 막 멋있잖아요. 뭐 아까도 변호사님도 그랬잖아요. 45세에 변호사하면 되게 멋있게 보였다. 뭐 엄청난 연봉에 뭐 엄청난 좋은 차에 집에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연봉 같은 건 굉장히 높은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주변의 어떤 대우들도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부분은? 연봉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버는 탑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탑 그룹이 아닌 한 일반 이런 노동자 계급의 변호사는 노동자 계급 변호사도 노동자 있어요? 계급의 변호사, 생계형 변호사들은 네.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 정도로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봉이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드레스 입고 파티 가고 이런 화려한 생활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아,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탑 그룹들은 그 정도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노동형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고요. 주변의 대우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서비스직이잖아요. 절대 주변에서 대우를 바랄 수는 없고요. 갑을에서 을이잖아요. 전교 1등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던 대우에서 딱 끝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탑 티어 그룹에 속하면 상당한 좋은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확률이 더 높다. 숫자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을
많이들 걸어보시길.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도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의 변호사 채용이 과거보다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변호사들이 기업에 갔었을 때 이렇게 경력 관리를 하거나 이런 주의사항들을 조금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외부에 설명할 때 사내 변호사, 기업 변호사는 그 기업의 주치 아니면 양호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보다 동네 소아과 선생님이 더 좋은 건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주 가다 보면 내 아이를 잘 파악하고 내 아이도 그 선생님을 더 편애한다는 점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내 변호사도 내 기업의 그 동네 소아과 같은 존재가 돼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권의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세일즈 하시는 분이면은 나는 세일즈만 하지 굳이 홍보 전략을 세우는 데는 관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당연한 거. 그리고 인사노무 쪽에 근무하시는 분은 나는 인사노무 쪽 업무만 하지 굳이 뭐 홍보 전략까지 내가 볼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적어도 사내 변호사 입장이라면 이건 법무랑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몰라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주치의처럼 그 기본적 영양 관리, 뭐 운동 이런 것까지 체크하듯이 그런 세세한 요소들을 파악하면은 양쪽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을 잘 파악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모든 단계에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략, 뭐 모든 비즈니스 플랜, 모든 홍보 전략 이런 데에서 이건 법무랑 관련이 없으니까 배제를 시키지 마시고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켜서 이 기업의 속속들이 파악을 시키면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도 가장 그 팩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로펌의 전달도 더 쉬울 거고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면 양쪽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친절한 서여진 변호사님을 뵙고 나니까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